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불교의 중도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 같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가정을 세우고 나서 그 두 가지 가정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까지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오안에 해당하는 천안까지는 아니지만은 유관을 깨트리는 멋진 사고 실험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동시성의 검증인데요. 동시성의 검증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구체적인 사고 실험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리는 기차의 앞과 뒤에 번개가 친다면 지상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두 번개는 동시에 친 걸로 보이게끔 그렇게 번개가 쳤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분석을 통해서 기차의 가운데 지점에 앉은 사람에게는 앞쪽에 친 번개가 먼저 친 것이고 뒤쪽에 있는 사람이 늦게 친 것이라고 하는 걸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건 뭐 이제 뒷장면 보면 금방 알아들어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거는 까마귀 나는 것과 배 떨어지는 것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까마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면 관측자 운동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까마귀가 먼저 날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배가 떨어졌다고 말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보기에 그게 아니고 한참 있다가 배가 떨어진 게 아니라 배가 먼저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까마귀가 날았다고 말해도 그것도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셋 다 누가 맞느냐? 누가 맞는 게 없고 다 맞다. 그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지금 보여줍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인과관계를 가진 사건의 순서는 뒤바뀔 수 없어요. 뭐냐면은 제가 김성구인데 제가 태어난 것과 이 강의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강의한 거거든요. 제가 안 태어났다면 강의 못할 거 아니에요. 이런 인과관계가 있을 것은 먼저 태어나고 강의를 하게 되는 거지. 강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태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 같이 바뀌는 것은 없다. 이것이 동시성인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동시가 뭔지 그럼 정의해야 되거든요. 엄격하게. 우리가 뭘 동시라고 그럴까요? 같은 장소에서 동시는 의심을 안 해도 되겠죠.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뭐가 같이 하면 동시, 그러면은 멀리 떨어진 장소, 여기 A와 B로 떨어졌거든요. 이럴 때는 뭐냐, 그 중간에 딱 M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빛으로 신호가 전달되는데 이렇게 돼요. 지금 그림을 보세요. 위에 건 볼 거 없고요. 똑같이 지금 도착했잖아요. 요 빛이 이렇게. 그러면은 사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의 한가운데 사람이 서 있고 A와 B에서 불이 반짝였는데 A와 B의 불빛을 M이 볼 때 같은 시간에 봤어요. 그러면 동시에 번쩍인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렸어요. 뭘 동시라는가? 그 의미를 내려야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실험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는데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뭐냐면 기차가 있는데 원래 기차의 가운데 산 사람하고 여기 파란 것이 기차에 산 사람이고 여기 연두색이 지상에 있는 사람인데 둘은 여기 원래는 같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둘이 같이 포개져 있거든요. 그 번개가 빵 쳤어요. 이렇게.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요 번개가 같은 시간에 친 걸로 동시에 친 걸로 보여요.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준 그림처럼 거기서는 빛이 이렇게 양쪽에 와서 끝에 결국은 같은 시간에 왔거든요. 요 두 시간이. 그 왼쪽에는 오른쪽에 빛이 똑같이 왔어요. 따라서 지상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는 본래 기차가 여기서 친 거니까 여기서 친 빛과 여기서 친 빛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기차에 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기차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빛이 요만큼 오는 동안에 기차가 여기, 처음에 여기 있던 기차가 요만큼 갔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요만큼 갔으니까 자기가 요만큼 옮긴 거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 돼서 아직 빛이 지상에 있는 사람에 도달하기 전에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온 빛은, 앞에서 온 빛은 기차의 중앙에 탄 사람한테는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사건이 기차의 앞에서 친 빛이 번개가 먼저 쳤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참 가서 뒤에서 친 빛은 나중에 났다고 말하니까 이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차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차의 앞쪽에 번개가 먼저 친 거가 되죠. 그럼 누가 맞느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럼 이번에는 기차의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 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보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번에는 입장을 바꿔서 기차에 탄 사람이 볼 때 자기가 여기에 있는 기차의 한가운데서 반짝하고 불을 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쭉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볼 때는 2초 뒤에 앞과 뒤를 치니까 이 사람이, 기차에 탄 사람이 볼 때는 기차의 앞과 뒤에 이렇게 동시에 빛이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여기 있을 때 빛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기차가 앞으로 가버려서요. 따라서 뒤쪽에 먼저 빛이 도달하겠죠. 따라서 만약 이 신호가, 이게 뭐냐면은 이 신호에 의해서 거기서 불이 켜지는 거라고 한다면, 요게 도달하는 순간 여기에서 무슨 전기기기가 작동하다든지 뭐 거기에 있는 등이 켜지는 거라면은 사건이 그게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을, 자, 로켓입니다. 우주선에서 빛을 관찰한 사람은 아까 이 기차에 탄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빛을 반짝시켜서 여기에 빛이 도달하면 여기에서 불빛이 반짝할 거예요. 여기서 등이 켜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내니까 시간이 쭉 가니까 아까처럼 이제 가는 동안인데, 근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빛이 가는 동안에 로켓이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뒤에 빛이 먼저 도달하겠죠. 따라서 이런 말을 하게 되겠네요. 이 두 사람이 말하기로, 불이 여기 먼저 터지는데 뒤쪽에 먼저 불이 켜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째서 뒤쪽이 더 빨리 불이 켜지는 거냐고 묻게 되죠. 똑같이 보냈다고, 여기서는 분명히 똑같이 보냈다고 사인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로켓에 있는 탄 사람이 볼 때는 요게 빛이 도착하는 그 순간 요 등과 요 등이 동시에 켜지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뒤쪽에 빨리 켜지냐고. 너는 나한테 신호 보내기를 같이 켜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이게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죠? 만약 어렵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제 설명을 상기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직접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빛 대신 운석을 보낼게요. 운석이 여기 딱, 누가 딱 망쳤어요. 드디어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운석이 날아오는데 앞 사람이 먼저 딱 보잖아요. 이거 빛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죠?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움직이는 로켓과 정지한 로켓, 지상에 전진 로켓인데, 보면은, 요것을 운석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빛이라 볼래도 빛이 쳤어요. 근데 앞쪽 사람한테 먼저 도착하잖아요. 이 그림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동시라는 거는 관성계가 달라지면은 다르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절대적 동시는 없다. A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B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설명은 그냥 그림 보면 되니까 이 설명은 생략할게요. 같은 설명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세 가지 다른 케이스를 한 건데 사실 셋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될 수 있죠.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The distinction between past, present and future is only stubbornly persistent illusio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아주 경직된 사고와 인간의 사물인식 방식에서 볼 때 그것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 같은 거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보다도 그 상대성 이론 속에 들어있는 철학적 의미를 결국은 그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뭘 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이것이 참된 의미가 뭔지는 설명하는 것은 철학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물리학자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줄리안 바보예요. 이 사람은 물리학자이면서도 물리학자들을 골탕 먹이는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철학적인 의미를 따져가지고 물리학자들이 뭐 상대성 이런 발표하면 또 가서 물리학 질문하지 않고 철학적인 내용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뭐냐고 너 아냐 물어가고 대답 못하죠. 물리학자들은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 사람만 나타나면 물리학자들이 발발 떨었다는 그런 사람인데 그 양자 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물리학자예요. The passage of time is a simple illusion created by our brains.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의 머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이다.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우주론 하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는 함께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찬욱 박사가 서울 그 남쪽이 되죠. 관악구 쪽 남쪽에서부터 이까지 왔으면은 그 관악구가 왔기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왔어도 없어지지 않고 거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앞으로 또 북쪽으로 갈 건데 북쪽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나요? 있잖아요. 그죠? 시간도 마찬가지. 과거, 현재, 미래는 내가 경험했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는 함께 펼쳐진 것이 현재 우주론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간관념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전에 언젠가 선생님들께서 질문할 때 대답했는데 물리학자들 대답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주론을 하는 물리학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는 지금 함께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통계학하는 사람들 앞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그렇게 어쨌든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과 우주론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는 뒤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가 되고 과거가 현재가 됐으니까 그것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요새 눈이 좀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2000 몇 년인가요? 이거 몇 년인지 보이나요? 여러분들 눈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2012년인가 그럴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it begins, it ends, it's real, 2001. 그 금강경 말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자, 이것은 시작이다, 이것은 끝이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그건 일루전이다. It's the ultimate paradox. 궁극적인 패러독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은 경험해 보면 이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금강경과 대승경전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A's B의 시명 A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금강경이 이렇게 말했으면 여러분들은 금강경은 이상하게 말하네 할지만 이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과학을 대중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 그것은 시작이요 끝이다. 시작이면 시작이고 끝이면 끝인데 어떻게 시작이 끝이 될 수 있나요? 리얼이면 리얼이지 일루전이면 일루전일 테지 그것은 리얼이고 일루전이다. 그래서 time is an illusion. past, present and future all exist now. 이게 바로 그게 지금 설명한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future는 지금
all exist, 현재 지금 존재하는 거다.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다 현재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뭐라 그랬나요? 이제 생각나죠?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그 물리학적인 지식을 조금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황당한 경전은 아닙니다. 이제 로렌츠 변환을 아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렇게, 요건 이제 유도하자는 뜻이 아니라 아까 제가 피제를 따고 로렌츠가 어떻게 해서 유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에텔이 없다고 그러고, 요 두 사람이 일치했을 때, 빛이 반짝 나갔다고 해서 여기 빛이 도달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본 빛, 요 거리에 대해서 계산하면 요게 그냥 유도가 돼요. 아주 쉽게. 대학교 일반 물리 시간에 학생들이 그냥 숙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지금 안 해서 그런데, 옛날 제가 이런 강의할 때는 재미로 요걸 유도하는 식을 줘서 흥미 있는 사람은 풀어보라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이 흥미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냥 그게 풀기 쉽다고만 말씀드리고, 써오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 흥미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요걸 집에 풀어보라고 대학교 1학년생들한테 주는 문제지를 제가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쉬워요. 뭐 제가 끄질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네요. 여기 시간지연. 시간지연은 뭐냐면요. 시간지연은, 잠깐만, 이거 조금 전화를 좀 끄고요. 시간지연은, 이런 말, 여러분, 혹성 탈출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철학적인 의미가 깊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인 의미가 깊은 영화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나온 영화죠. 나온 영화인데, 우주여행을 하던 사람이 2000년이 지나서, 자기들 한 달 좀 지나서 로켓이 고장나서 어느 별에 와봤더니, 그 별은 그 원숭이가 그러니까 침팬지가 지배하는 혹성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한 달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지구에서 2000년이 흘러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 그게 사실인지 오늘 여러분들도 굉장히 쉽게 피타고라 정리만 알면은 유도할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이 저랑 유도하면 돼요. 자, 이 사람은 빛이 여기서 갔다가 오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보면 빛은 똑바로 유도가죠. 우리가 여기서 모든 관성계수 같은 여기서 빛을 쏘면은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빛을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자고요. 이 우주선은 이 사람이 볼 때 이렇지만 빛이 이렇게 가는 동안 우주선 바깥에 있는 동안 어때요? 이 빛이 여기서 가는 동안 시간이 요만큼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흐르는 동안 우주선 여기 위치가 여기에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이렇게 왔어요. 그렇겠죠? 그거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노트를 좀 수정을 해 주셔야겠어요. 왜 수정해주냐면 저는 지금까지 움직이는 좌표에다 프라임을 붙였고 정지한 사람한테는 프라임을 안 붙였는데 제가 이런 걸 직접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저랑 반대로 붙여가지고 이 움직이는 로켓이 있는 좌표 볼 때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 프라임 붙여야겠죠.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로켓에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가는 거네요. 빛이 이렇게 갔다가 도달하는 시간을 델타 t라고 붙였는데 우리의 노테이션으로선 델타 t 프라임이 되는 거죠. 로켓 탄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은 로켓의 길이가 L이니까 2배의 L을 빛의 속도 c로 간 시간이 될 테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델타 t 프라임이라고 붙여주세요. 여기는 지상에 있는 시간이 아까 볼 때 로켓이, 여기에 있던 로켓이
이렇게 간 거니까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다 오는 요 시간이 요 사람은 델타 t 프라임이 아니고 델타 t예요. 우리의 노테이션은 델타 t죠. 그러면 요 길이가 d가 되고 여기서는 이건 l이지만 요건 d가 되고 d가 두 개니까 두 배의 d를 속도 빛의 속도 같으니까 c로 나눠준 것이 델타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움직인 시간. 요거는 로켓이 움직인 시간이니까 V로 움직였으니까 자기의 시간으로 볼 때 델타 t 프라임이 아니고 요 델타 t죠. 델타 t만큼 움직였으니까 요 시간 길이는 요까지 움직인 것이 V 델타 t일 텐데 그 요만큼 반을 왔으니까 2분의 1 V 델타 t가 되겠죠. 여기서 프라임 빼고 여기서 프라임 빼고 여기서 프라임 붙여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볼까요? 아주 쉽죠. 요 시간은 요까지 이렇게 가는 시간이 델타 t였으니까 요 시간은 2분의 1 델타 t일 거냐요. 그러면 빛의 속도 갔으니까 c 곱하기 2분의 1 델타 t가 요 길이가 되겠네요. 요 길이는 프라임 붙인 사람이 계산한 거니까 c라는 속도로 델타 t 프라임만큼 가는 속도인데 왔다 가는 걸 델타 t 프라임이라 했으니까 2분의 1 붙이면 되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 c 델타 t 프라임. 요건 맞아요. 여기서 t 프라임 지워야겠죠. 아까 요것은 저기 지상인상에 볼 때 자기는 요까지 가는 시간을 델타 t라고 불렀으니까 2분의 1 v 델타 t 요거 프라임 지우세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어떻게 되죠? 쉽잖아요. 요거의 제곱은 뭐예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2분의 1을 공통에 다 떼버리면은 자 c 델타 t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v 델타 t 프라임 아니죠. t의 제곱 이것은 c 델타 t의 제곱. 그러면 요거는 요걸 이항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제곱 그럼 델타 t 프라임 제곱 c 제곱을 다 나눠주면은 델타 t 프라임 제곱은 델타 t의 제곱 빼기 c 제곱분의 v 제곱의 델타 t의 제곱. 그러면 요거서 델타 t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1 빼기 v 제곱의 c 제곱분의 델타 t 제곱. 따라서 델타 t 제곱은 무슨 뜻이 되죠? 델타 t 제곱은 요건 이쪽으로 옮겨주면은 요것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델타 t의 제곱은 요거 시간 나누기 요 벡터니까 이렇게 나누기 요거 되잖아. 여기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나? 지상에서 본 시간은 로켓에서의 시간에 보다도 요만큼 달라진다. 근데 요것은 뭐냐면은 빛의 속도는 어때요? 고정이지만 그 물체의 속도가 0이라면은 요건 전체가 0이니까 델타 t나 델타 t 프라임이 같지만은 0이 아니고 빛의 속도에 좀 더 가까워지면은 점점 가까워지면 요 값이 어때요? c제곱을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1 빼기 1 되면 0 가까이 되죠.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눠주면 무한대가 되죠. 따라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지상에서 흐르는 시간은 거의 무한히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로켓에서 흐르는 시간이 1개월이었는데 지상에서는 100만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켓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이거 계산은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이미 해놨으니까 그냥 뭐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해보면 되죠. 단지 프라임 위치가 저기 인터넷에 베낀 거하고 제가 쓴 거하고 좀 달라져서 지우는 것만 여러분 주의하면요. 그 다음에 시간 지연. 따라서 델타 t는 지상에서 흐르는 시간은 로켓에서 흐르는 시간보다는 이만큼 더 느리게 간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지금은 뭐 사방에 이걸 믿지 않을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그 생활 속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GPS 요건 1월달에 말씀드리겠네요. 1월달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GPS도 이 상대성 이론에서 다 보정받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GPS하고 인공위성하고 시간 차이 때문에 1.1km, 11km 정도의 거리 차이가 나게, 오차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다 이거 보정해 주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뮤온이라 그러는 어떤 소립자의 그 수명을 가지고 정했어요. 뮤온의 소립자는 원래 이렇게밖에 안 돼요. 100만 분의 1초밖에 안 돼요. 근데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뮤온은 300m밖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가요. 몇 킬로 좀 더 가냐면은 여기에 그림 여기는 아니고 여기다 보여준 데서 원래 100만 분의 1초만큼 살았다면 뮤온이 여기서 생겼다가 딱 붕괴가 되는 순간 요만큼밖에 못 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만큼 지상까지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10,000분의 1초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제로 뮤온은 오래 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은 요것도 바뀌었죠. 그죠? 여기가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지워버리고 여기다 프라임 붙여주세요. 붙이면은 시간이 요게 이제 속도인데 속도가 점점 요게 그 V가 C를 단위해서 요 빛의 속도만큼 빨라지면 이게 빨라지게 되면은 시간이 늦어지는 팩터가 거의 무한히 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걸 보다시피 모든 정보가 빛보다 빠르지 못하다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요게 빛보다 빨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1보다 커지니까 허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빛보다 빠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길이는 반대로 수축을 하게 되는데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길이를 잴 때 그냥 재면 안 되고 이걸 동시에 재야 되거든요. 동시에 재는다는 조건 하에서 이제 길이를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것도 쉬워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것. 근데 먼저 이거부터 생각하죠. 왜 달라져야 되느냐부터만 볼게요.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는, 다시 여기 기차의 길이에, 기차에다가 요 길이에, 요 탄 길이가 L이라 치면은 L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짧아지게 됐어요. 왜 짧아지냐면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요 길이라는 것은 빛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인데, 빛 속도가 시간인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여기에 있던 물체가 갈 때는 이렇게 가니까 요만큼 빛이 가는 동안에 기차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는 보니까 뒷꼬리가 이만큼 되니까 갔다 오는 시간이 이 사람이 잰 것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걸로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못하니까 아까 로렌츠 변환 가지고 제가 직접 계산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죠? 길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 길이를 제가 쟀을 때 30이면은 여기서부터 좌표를 잡아가 여기서부터 쟀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게 30이라 하지 말고 90이라 칩시다. 90이라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0이라 치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70 되는 거죠. 그거는 어렵지 않죠. 요쪽에 눈금 빼기 요 눈금이죠. 그 눈금이 바로 요 눈금이 뭐예요? x나 x 프라임이라고 아까 썼던 거죠. 아까 여기서 좌표를 잡을 때 요 길이를 우리 요 길이를 x 프라임 했으니까 바로 x 프라임의 그 길이가 되겠네요. 그럼 잽시다. 어떻게 쟀냐? 길이를 잴 때 이 사람은 로켓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 자의 요쪽 끝을 x2 프라임이라 불렀고 요쪽 길이를 x1 프라임이라 불렀으니까 x2 프라임 빼기 x1 프라임 해가지고 그걸 L0라 불렀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 길이를 x2 프라임이라 안 붙이고 x1이라니까 x2 빼기 x1이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로켓에 있는 길이는 x2 프라임 빼기 x1 프라임은 아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좌표에 보면은 갈리는 변화가 똑같은데 요거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x2 빼기 v2 빼기 가로 치고 x1 마이너스 vt1. 근데 가로를 풀어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2 빼기 vx1이죠. 이런 게 하나 더 붙었네요. 근데 길이는 어떻게 해요? 동시에 돼야지 아까. 요쪽을 재는 시간이나 요게 2라 부르고 요걸 1이라 부른다면 2를 재는 거나 2를 잴 때는 동시에 재야 되거든요. 요 동시에 재니까 요거 두 개는 값이 같으니까 지워지죠. 이렇게. 따라서
요 루트하고 x2 빼기 x1이 뭐예요? 여기 L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없고, 그러면 L은 요거 곱하기 요거 되니까 이만큼 짧아지네요. 그래서 길이는 짧아지게 돼 있어요. 여기 쓴 대로. 그래서 여기 쓴 대로 로켓에 대한 길이가 움직이는 좌표에서 보면 길이가 L0라면은 지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L이 돼서 이만큼 짧아진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에 사람이 제기를 나는 길이가 이만했다고 말을 한다면 지상에 탄 사람은 아니야, 너는 요만한 자 갖고 왔어,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역설이 일어나죠. 물론 시간도 역설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역설이 일어나요. 이건 역설 아니고요. 그냥 공도 날아가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 그 입자 충돌을 시켰을 때, 그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입자 충돌시키면 여기서 빵 부닥쳐가지고 여기서 입자 파편이 팍 터지거든요. 구면으로 퍼질 것 같은데 속도가 제로일 때는, 근데 속도가 빨라지면 이런 식으로 납작한 판으로 보이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걸 그냥 그려준 거니까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렇게 확 줄어들니까, 여기에 로켓 속도가 빛의 속도에 대해서 0.1일 때는 요만큼 줄다가 점점 빛 속도에 가까워지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0.5c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반쯤 되면은 이만큼 줄어들었다가 80%가 되면 이만큼 줄었다가 90%가 이만큼 줄는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거의 제로로 뚝 떨어져 버리죠, 길이가. 시간은 반대로 무한히로 흩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로렌츠 수치 역설을 한번 볼까요? 이제 두 사람이,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데, 먼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상의 관측자는 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상의 관측자가 로켓이 움직이니까 짧아지잖아요. 그죠? 로켓이 짧아지니까 자기가 경락고가 있는데, 로켓이 짧아지니까 경락고 속에 들어가서 이쪽 문도 닫았고 이쪽 문도 닫았어요. 그래서 경락고에서 쏙 가다 놓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짧은 거를 그거보다 큰 경락고에 가두는 건 가능하니까. 근데 로켓에 탄 사람이 쎄 볼 때는 다 같은 관성계니까 이 사람이 본 것도 맞거든요. 로켓에 탄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의 길이는 변하지 않았고 경락고가 자기한테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경락고가 짧아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로켓이 이렇게 길어졌고 경락고가 짧아졌으니까 갇힐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분명히 갇힌 걸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것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A 즉 B의 심형 A라는 것과 똑같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불리한 사람이 그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로서 볼 때 그런 것이지, 어떻게 우리의 의식이 한 차원 높아지거나 하면은 모순되는 것이 모순이 아닌 것이 된다고 하는 불경의 말이 맞다는 걸 이제 믿게 될 텐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다리를 만들어 봤어요. 원래 둘 다 정지했을 때는 사다리가 이랬어요. 경락고는 요만했고 사다리는 요만했으니까 한쪽은 갇히지만은 한쪽은 못 갇혀요.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둬두는 재주가 있거든요. 무빙 레더는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그죠? 짧아지니까 여기서 닫았고 닫았어요. 닫았어요. 분명히 가둬뒀어요. 그런데 사다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갇혀? 이러는 거죠. 근데 갇힌 것도 맞고 갇혀진 것을 맞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은, 경락고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느 순간 딱 경락고에다가 이
사다리를 갖다 뒀다는 것을 증거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다리 탄 사람은 여러분이 재판관일 때 내가 결코 갇힌 적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접했거든요. 그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A 즉 B의 시명 A라고 이렇게 불러도 좋은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러냐? 자, 사다리가 볼 때는, 사다리가 볼 때니까 경락권 현상이 볼 때는 사다리가 빨리 오니까 아까 말한 로렌츠 컨트랙션에 의해서 사다리가 짧아졌잖아요. 짧아지니까 들어올 때 문을 닫고, 빠져나가기 전 문을 닫고, 여기도 닫았어요. 그 갇혀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빠져나가려 그럴 때는 얼른 열어줬어요. 그래서 열어줘서 쓱 빠져나갔으니까 전혀 관성계, 그러니까 여기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사다리가 서니까 관성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얼른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가 어느 순간 갇혔어요. 그런데 사다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일이 생겼냐. 이번에는 사다리가 볼 때는 경락고가 작아졌죠. 자기 길이는 이게 길어졌고, 길고, 내가 쭉 가니까 이 경락고가 이렇게 앞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니까 싹 열리고, 내가 빠져나가니까 뒤를 닫았다. 갇힌 적 없다. 왜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죠? 경락고를 이 사람은 동시에 닫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동시라는 것은 이 게라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동시예요. 그런데 이 사다리에 산 사람이 볼 때는 아까 번개가 쳤을 때 기차의 앞뒤에 똑같은 시간에 쳤다고 생각했는데, 기차 탄 시간에 볼 때는 앞이 먼저 쳤고 뒤에 친 것처럼 앞이 먼저 닫혔고 뒤가 나중에 닫힌 거예요. 열고 닫는 시간이 다른 건 있기 때문에 아무 모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 바로 우리가 그 불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금강경은 이런 논리 구조지만은 보통 반야신경 같은 것은 A 즉 BA, 그러니까 뭐 생사적 열반이라든지 번뇌적 볼이라든지 번부적 부처라든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중도의 표현이 그야말로 이상한 게 아니다는 거.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죠. 도움 받았죠? 이제부터 금강경 읽으실 때는 이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경험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읽게 되면은, 근데 막 이렇게 돼요. 불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할 수 없는 소리야 하면은 그 불경에서 전하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못 전할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긴 하지만은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멋지게 이런 식으로 해석한 예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구절도 내 경험이, 아까 제가 햄릿을 끌어온 이유가 바로 그건데, 내가 호두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호두껍질만 깨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라 이게 사물의 참모습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겠다고 믿는다면 불경에서 얻는 바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동시성이 왜 틀렸고 시공간이 왜 길어지고 짧아지냐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물리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또 길이가 늘었다 짧아졌다 하는 것은 하나도 모순이 아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 모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순이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한다면 불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의 제목이 물리학으로 풀어본 금강경이니까 이런 뜻에서 이 강의가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같이 떼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럼 질량 에너지 등가시고, 요거는 제가 유도하지 않았어요. 이건 수식적으로 아인슈타인은 그 사고력에 의해서 유도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유도했는데, 이건 에너지는 형상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여기 지금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은
운동 에너지를 갖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움직이는 물체는 실체라 부르고 존재한다 그러는데 에너지는 이 실체에 따라다니는 어떤 속성 같은 것이지 그런 게 뭐 있다 그러지 않거든요. 그 에너지는 굉장히 이상한 존재예요. 그 정체가 뭔지 말할 수 없는, 물리학자도 그 말 못해요. 하이젠버그가 쓴 피직스 앤드 필로소피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에너지에 대한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화이만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이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도무지 그게 무엇이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물리학자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양도 재고 정의하는 것이 에너지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것이죠. 질량은 뭐야? 우리가 형상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걸 같다고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이게 바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죠. 결국 형상 있는 것과 형상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런 걸 사량요별이라고, 그러니까 사량보다도 요별에 해당하겠네요. 유식에서 말하는 요별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가져진 거거든요.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 강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특수상대의 불교적 의미는 객관적인 물리 현상은 없고 물체가 운동하는 객관적 무대도 없고 다양한 변화 속에 불변의 진리가 있어서 보는 사람이 다 다르게 말하더라도 그것이 다 같은 진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슷한 거죠. 이거는 뭐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까마귀가 먼저 날아도 되고 배가 먼저 날아도 되고 동시에 떨어졌다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물체의 변화를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다 관찰자마다 다르게 그 길이를 동시성 말고, 동시성이 아니고 시간의 길이, 공간의 길이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봅시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까먹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불교학에서 학자들이 그 논문을 써서 보낼 때 보면은 이제 일반 상태에서 이론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주에 관해서 쓰는데 다 저마다 다 다르게 시간을 말하니까 뭐라고 잘못 이해하냐면은 전부 다 다른 시간 세계에 산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공변 원리라서 뭐냐면은 누구나 똑같은 물리 법칙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S 프레임 안 붙인 게에서는 A라는 물리량과 B라는 물리량과 C라는 물리량을 정했어요. S 프라임에서는 이걸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물리량을 다 다르게 봤어요. 그러니까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A 이코르 B 곱하기 C였으면 여기서도 B 프라임 곱하기 C라는 이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부처님의 세계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부처님의 아함경 읽어보면 유의에서는 저마다 각각 다른 세계를 보지만은 불변의 진리 세계를 무의라 부르거든요.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법계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상대성 이론의 세계관, 사건 중심.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 실제 확률파와 그 사물의 관측으로부터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고 관측 전에는 뭐냐 해서 우리가 실체라고 부르는 것은 관측자의 관측 행위에서 뭐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무아 또는 공을 설명드렸으면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공의 이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뭐냐? 이게 이제 물체가 와서 단공에 부딪혔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죠. 사건. 사건은 점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물체가 움직이는 거 어때요? 가만히 정지 않는 물체라 하더라도, 정지해 있는 물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잡기를 시간과 공간의 축을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시간이라 부르고 여기서
공간을 잡으면 여기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흐르면은 1초 후에도 이 자리에 있죠. 2초 후에도 공간이 이 자리에 있죠. 3초 후에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것이 시간 축으로 볼 때 쭉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직선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고 사건은 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스캐터링이라는 것이. 그건 이해하셨죠? 여기 요 자리에 정지한 요 물체는 요 시간 0일 때는 요 자리에 있었지만 1초 뒤엔 여기에 있고 2초 뒤엔 여기에 있고 3초 뒤엔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0.2초 뒤엔 여기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 쭉 시간에 따라서 시간축을 따라서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네. 그래서 동시성의 문제, 다시 말해서 시간이 과거, 현재가 바꿀 수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바뀔 수가 있고 시간은 누가 볼 때는 늦게 갈 수도 있고 누가 볼 때 시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세상은 이런 직선으로 이게 시공간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주인데 이건 직선으로 표시됐다기보다는 점으로 되어 있다 보는 게 더 편하잖아요. 이 점이 뭐죠?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세상은 사건들을 이루었다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건이 일정한 시간 동안 그럼 존재하는 건 뭐냐?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건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하면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여기에 있는 물체가 그대로 인과관계를 맺어서 가지고 시간적으로 쭉 흘러가니까 어떤 시간이 아니 어떤 그 인과관계로 맺어진 사건이 일정한 시간 동안 아니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 꽤 긴 시간 동안 쭉 존속하는 게 흘러가니까 아 여기에 무엇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의 모든 점들이 사건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어떤 존재는 여기에 정지해 있는 존재는 요 정지해 있는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 다음 시간에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 시간에 존재하게 돼서 이 시공간의 평면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어진 선으로 보여. 그럼 이것은 요 X라는 위치에 0이라는 위치에 정지한 물체다. 존재한다 보고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는 공간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직선으로 보이게 되고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빨리고 아주 빠른 건 이렇게 움직여서 전부 다 그 존재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사건이 이어진 점들로 쭉 이어져서 존재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요만큼 시간 동안 어떤 것이 그 원인이 돼가지고 요 놈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존재해가지고 인과관계를 맺어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건 존재하는 걸 보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수많은 점들이 다 어떤 사건인데 인과관계를 맺어진 어떤 사건이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면 무엇이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보게 됩니다. 이것이 존재와 사건에 대한 그 상대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론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그 무아란 말에서 아트만을 부정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영혼 불멸이 어떤 상주 불멸의 어떤 존재. 그래서 업이 바로 사건이죠. 사건은 있대. 사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는 없다. 왜냐하면 사물의 기본은 이렇게 다 점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다나에 보면 일체의 대상이 없고 인식한 자도 없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사건이다. 그 사건 중에서 어떤 것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쭉 이어지면 그걸 우리가 존재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우리 계속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실체론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뭔가. 등불은 불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하지 말고 테세우스의 배만 설명드릴게요.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가 이제 모험을 하기 위해서 튼튼한 배를 만들고 선원을 100명을 모집해서 돛과 깃발을 달고 이제 서쪽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가는데 폭풍이 불어서 돛대가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섬에 내려서 돛대를 새로 하나 갈아 끼웠어요. 돛대는 출발 때 돛대가 아니에요. 하나 갈아 끼워 새 돛대들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배전이 어디에 부딪혀서 또 다른 걸로 갈아 끼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배에 있는 판자는 전부 다 출발할 때 배가 아니고 딴 배예요. 딴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 태소해수의 배인가요? 우리는 그걸 태소해수의 배라고 그러죠. 왜냐면 그 다음에 선원도 몇 년 지나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딴 섬에 내려서 새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가다 또 수순이 흘러버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선원은 다 죽고 새로운 선원으로 가득 찼고 선장마저 죽었어요. 그 배는 뭔가요? 태세에서 배죠. 그래도 우리도 그렇죠. 10년 전에 김성구하고 지금의 김성구 중에서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새로운 걸 바뀌었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구가 존재한다, 뭐 존재한다는 것은 10년 전에 김성구와 또 70몇 년 전에 김성구는 인과관계로 이어진 여기에 말한 대로 색수상행시 온이 일정하게 인과관계를 맺어가지고 변해왔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그러는 거죠. 근데 한 인간에게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뭔가? 무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유의는 다 변한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수수께끼로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와 연결됐기 때문에 내년 2월달로 미뤄서 답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2월까지요. 그러니까 유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교는 유의 세계에서는 다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가 바로 불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뭔지 내년 2월달 전 답 주세요. 네. 그다음에 선악의 관점에서 인간이라는 건 이건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히파티아의 죽음을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으니까 선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선설을 본다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일 테고 성악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물은 분명히 인간이 악인이라고 할 거예요. 인간보다 더한 악만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환경론자가 볼 때는 뭐 환경론자들은 인간을 되게 악하다고 그러니까요. 맞을지 몰라요. 어쨌든 인과 신과 안과 중간으로서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도적인 입장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겠죠. 이건 제가 답을 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중도니까 이런 걸 다 포용해 가지고 교화시킨다는 게 지난번에 강의였다면 만약 실체가 있다면 다 죽이고 태우고 해야겠죠. 그래서 히파티아를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성자의 가르침이 잔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히파티아가 악의 실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체론을 가지고 종교를 높이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종교의 이름 아래 선과 정의, 신의 이름 아래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건 중심의 세계관 중에서 이걸 볼 때 이거는 제가 이미 스몰린의 강의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우선 예비적 고찰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동작이 있지만 이것은 착시일 뿐 실제로 연속적인 동작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착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화를 보면 멋진 한 편의 드라마가 전개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연속적인 동작들은 순간적으로 정지한 화면의 연속 상력의 결과에 불과하니까 연속적인 동작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지한 화면이 실체하는 거냐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지한 화면이야말로 실제하는 것이 연속적인 동작을 허구인가?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정지한 화면은 허구예요. 그럼 연속적인 동작도 허구고 그걸 받침해주는 정지한 화면도 허구라면 무엇이 실제하는 건지. 우리 몸과 마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텐데, 이거 스몰린이 한 말이죠. 그럼 장자에 볼 때 한 말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쓸모없는 것을 알아야 비교 쓸모있는 것을 얻다. 그러니까 세상을 A와 BA로 나눠서, 다시 말해서 파르메니데스처럼 A는 A 아닌 것을 A 아니다고 해버리면은
장자간 말대로 황야를 걸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은 날 테지만 제가 한번 더 쓸게요. 장자간 말 이 말이죠. 여러분이 황야를 걸어갈 때 이렇게 발자국을 여기서 찍어서 그림은 좀 못 그립니다만은 이렇게 발자국을 찍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해시가 한테 말하기를 해시는 말하기를 쓸모 있는 건 쓸모 있는 거고 쓸모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이건 버려야 되는 거라면 다 삽을 파서 이렇게 절벽을 만들었거든요. 이 절벽으로 된 발자국을 여러분 걸어갈 수 있나요? 쓸모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물은 관계론적인 데서부터 의미를 갖는 거니까 쓸모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A이기 위해서는 BA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또 우리가 중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확고하다고 보는 것은 모두 사건들의 어떤 연속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들에 생겨난 것이며 그 과거의 사건들 역시 그 이전의 다른 사건에 생겨난 것이어서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24번째 강의에서 윤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윤회의 어떤 그 기본 철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간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의를 내리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은 본래적으로 그런 게 존재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그 웅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저것의 관계 속에서만 이것이나 저것을 정의할 수 있고요. 관계란 상호작용을 뜻하는 거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일체의 존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데 인간이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한 일체의 존재는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뜻에서 우리가 인간이 의미를 불러일으켜서 그런 걸 만들었다는 뜻에서 가립된 존재라고 부르는데 그 가립된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의미를 해보려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번개가 친다는 건 사건이죠. 번개가 있어서 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가 온다도 마찬가지. 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사건이 있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말할 때 누가 무엇을 한다도 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무엇을 한다는 사건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인과관계를 맺고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체의 존재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와 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 주와 객의 구별은 무의미해서 전체를 하나로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스몰린의 설명이 이제 말씀드리죠. 세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물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돌멩이나 깡통같이 성질만 나이라도 완전히 설명하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이나 문화 같은 존재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물을 어떤 것들과 과정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착각이다. 어떤 것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서히 변하는 것과 빨리 변하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은 양자중력의 세 가지 길이라는 책을 쓴 스몰린이 대단히 뛰어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말하고 할게요. 우주에는 사물과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빠른 과정과 느린 과정이 있을 뿐인데 우주가 뭔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아까 강의할 때 시간도 그 줄리안 바부아가 말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환상이라 부르는데 사물도 마찬가지. 우주가 사물로 구성됐다는 것은 환상은 고전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내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착각들이 이건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기라고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제일 마지막 것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국은 스몰린이 말하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 세계라는 걸
영화 같은 것. 영화 같다는 말을 아까 연속된 동작도 허구였고 정주행 화면도 허구였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과 같으며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가 같나니 마땅히 이와 같이 가라지니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오늘 힘껏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가유. 이게 뉴턴 역학의 정의의 힘이 가유라고 그러는데 이 가유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존재하게 된 것들이 얼마만큼 큰 힘을 가져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1979년 파키스탄의 물리학자 압더 살람이 노벨상을 받고 노벨상을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 합니다.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과학기술이 발전했는데 그걸 불과 150년 만에 역전시킨 것이 뉴턴 역학인데 역전시킨 것이 바로 이거 F 이꼬르 여러분 잘 알잖아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거 잘 알잖아요. 요거 한마디 때문에 뒤집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힘이라는 질량과 가속도는 알려졌는데 힘이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정의를 하고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제가 물리학적인 기호를 쓰면은 포스니까 힘, 질량은 mass니까 m, 가속도는 a, acceleration이니까 a. 근데 이것은 좀 더 물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운동량은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속도로 시간을 또 나누는 거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는 뭐죠? 운동량이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델타를 붙여요. 시간적 변화율. 델타 붙인 것은 항상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니까 운동량의 시간적 변화가 힘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기다 뭐라 그랬어요? 가유라 그랬죠. 가유란 말은 본래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미를 붙이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는데 이게 바로 동서양을 힘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 한번 봅시다. 운동량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뭐라 그랬어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위치의 변화량을 곱하면은 항상 불확정성 원리에서 말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운동량을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정의를 못 한다는 거죠. 운동량을 정의한다는 말은 델타 P가 0이 돼야지만 운동량을 정하는 건데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운동량을 그렇게 정확히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는 정의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운동량이라는 걸 정의했지만 본질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세계, 우주와 같이 거시 세계에 들어가면 힘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때는 다음 시간에 강의할 시공간의 그 모양, 소위 공률이라 부르는데 시공간의 공률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럼 힘이라는 거는 정말 큰 세계에서도 힘을 못 쓰는 헛것이고 미시세계도 헛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세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존재가 얼마만큼만 힘을 발휘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양의 그 세력을 바꿀 정도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의 대함대는 1400년, 400년 초에 이 인도양을 행해서 동아프리카에 갔는데 그때 계산한 걸 보면은 요새 사람들이 자꾸 겸손해서 그렇게 크게 계산하지 않을 것 같, 그렇게 큰 배에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화의 대함대에 그 재원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한 3천 몇백 톤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작아도 7천 톤은 넘어요. 그 제 계산으로는. 근데 지금 중국 학자가 계산한 거는 3천 몇백 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은 1592년이 그 저기 임진왜란이 일어난 때라면은 1492년이 바스코 다가마가 여기 저기 올 때 타고 온 배,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탄 배는 몇 톤이면 작은 건 80톤, 큰 거는 250톤.
그러니까 아까 3,000톤이라고 치죠. 3,000톤이라 치더라도 제일 큰 배 250톤하고 3,000톤 몇 배예요? 12배 차이. 그 다음에 데리고 간 그 선원 수, 콜럼버스는 한 200명 데리고 왔어요. 250명. 정화는 3만 명. 100배죠? 타고 간 물자 모든 것이 100배쯤 돼요. 그런데 150년 지나서 아편전쟁 때 어떻습니까? 불과 몇 척의 영국 군함과 불란서 군함이 가니까 청나라가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무너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여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말씀드린 가유예요. 가립된 존재예요. 인간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주면은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렇게 뉴턴 역학이 잘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이거 소중하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다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꿈과 같고 환과 같으며 거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게 누구죠?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라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죠. 사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우리 돈 물론 필요해요. 그죠? 저도 필요하고. 그래서 뭐 돈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지 그게 사실은 본래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뉴턴 역학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 힘 있고 질량곱의 가속도. 이것이 사실은 본래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 의미를 붙이고 거기에서 사물을 구성하는 것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소중하고 이건 정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식이 한 차원 넘어서 보면은 물론 현재 의식 상태에서는 권력과 돈과 재물과 사랑이 다 소중한데 그게 한 차원 넘어서 버리면 그거 다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